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메가박스 마케팅팀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지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저희가 영화평을 받고 있는데 네. 슬슬 이제 적응하셔가지고 조금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1987을 보신 네. 아이디 만성피리오님께서 표를 탁 사니 억 소리 나는 실감. 네,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좋네요. 모자라요 아직. 아직. 그 정도는 모자라. 네. 후보다. 전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눈에 띄는 댓글이 있네요. 하워드 휴즈님, 배 감독이 만들려는 영화는 이런 느낌인가? 걱정이 하나 늘었다. 아닙니다. 네. 칭찬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저는 스위트 노벤버님. JK 필름의 영화들은 관객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킨다는 느낌. 니가 쓴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대리 믿고 걸른다는 그러니까. 네,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아이디 제그퍼스 쓰신 분이 그것만이 내 세상, 그건 많이 본 세상.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좀 센스가 괜찮네. 네. 술친금 싫어요님께서 박정민 연기, 피아노, 성공적, 사투리, 어설픔, 실패. 성공적. 네, 그렇구나. 이병헌을 빗자 써주신 것 같은데. 네, 평생 고통받는 이병헌 멘트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코 지별님, 나를 불편하게 만든 미구엘의 어색한 괴성. 미구엘이 괴성 지르나요? 노래를 못 불렀다는 뜻인가? 아니 왜 막 이하고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 제일 처음에. 그래? 빅터 따라서 하는 거였나? 발토였나? 빅터였나? 헥터였나? 이름이 갑자기 헥터였어? 빅터는 누구야? 백날 헥터 캐릭터를 쌓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까먹었어. 그때뿐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쌓아가서 나의 기억에 이렇게 딱 미치게 하지 못했네, 이 영화가. 아무튼 좋다고 할 때는 이번 주에 러빙 빈센트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네, 그것도 올려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나라니까 나님께서 네. 눈과 귀가 즐거우나 방심하면 꿈나라행.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올려주고요. 2J 스텔라님, 살아생전 그림은 하나밖에 못 파는 지지로도 돈보 없는 남자. 네. 뭐 하여튼 이렇게 남겨주고 계신데 보신 영화들 남겨주세요. 좋았던 점, 싫었던 점 중에 뭐 이렇게 짧게 임팩트 있게 남겨주시면 뽑아가지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달렸던 댓글 중에 몇 개 소개해드리면 구름신발님께서 개봉영화 보신 감상이 패널들 간에 서로 달랐던 점이 흥미진진했대요. 뭐 저희가 의도한 바도 조금 있는데요. 너무 똑같이 그냥 얘기하면 좀 그래서.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저도 방송했던 걸 모니터를 해보니까 내가 많이 하이 됐구나. 아, 그래? 그날 비염약 먹고 와가지고 그래, 비염약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막 연기도 하고 제가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많이 반성했습니다. 뭐 반성해. 괜찮았어요. 다음부터 계속 약을 복용하고 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잘못 보시는 거, 나를 잘못 보고 계시는구나. 거짓말하지 마. 이상하게 호응하는 댓글들이 많이 있던데 보면서 많이 반성하면서 제대로 보신 거예요. 늘 그랬던 것처럼 차분하고 진정성 있는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재미없잖아. 빨리 약 먹고 와. 웃지 않을 거야. 알겠어요. 온마실님, 영화 461화 방송한 주평. 당신의 기대치가 영화 감상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제 사심이 들어갔던 것 같네요. 욕망이 비치는. 참, 그날이 참 희한했던 날인 것 같아요. 지난번 녹음할 때. 배 감독은, 허리가 아파서 약을 먹고 와가지고, 약간 정신이 맑지 못할 때였고, 저는 비염약 먹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너무 컨디션이 하이 됐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잠도 잘 자고. 빨리 읽어, 시끄러. 그만해, 시끄러. 빨리. 읽어야 될 걸 읽으란 말이야. 평온한 마음에서 진행하다 보니,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혀가 계속 꼬이는 걸 하루 종일 체험하고 있어요. 자, 다음 댓글 갑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가야 돼? 도리안 그레이. 도리안 그레이. 누구지? 도리안 그레이 누구래요? 도리안 그레이의 모르겠어요. 초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스카 와일드가 쓴. 이야, 갑자기 있어 보인다. 예. 그래. 그래? 그 영화 있어. 젠틀맨 리그. 네. 거기 젠틀맨 나와, 리그. 도리안 그레이가. 이야, 이렇게 유식한 분입니다, 배 감독님이. 약을 안 먹고 왔더니. 네.
대리님은 진짜 JK 필름 영화는 믿고 그러시나 보네요. 지난번 공조 때도 그렇고 JK 필름 영화 많이 싫어하시나 보네요. 듣고 보니까 저도 이 댓글 봤거든요. 보고 나니까 공조 때도 똑같은 코멘트를 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똑같은 코멘트를 하며 제가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좋아요. 뭐 아무튼 네. 그래도 JK 필름 돈 많이 벌고 잘 하고 있으니까. 불러만 주시면 그러니까. 불러만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JK의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선물 폭탄 코너. 네, 선물 폭탄 받으신 분. 배 감독이 만들려는 영화 걱정해주신 하워드 휴즈님 술친금 한 박스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카페처스 더치커피 받으신 분. 왕가의 감독 시절 세대인 것으로 추정되는 도리안 그레이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2월 7일 날 하는 I Can Speak 재개봉. 네. 굿즈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안내에 따라가지고 구매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처음이라 약간 이렇게 생각 못한 변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은하철도 999 완결편 제3장 안타까운 재회. 지난 줄거리 메텔은 돼지 엄마로 지구에 왔으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데 실패하여 군더더기를 제거한 김프로라는 분신을 만들어내었다. 김프로쇼에서 김프로의 목소리를 듣고 아련히 메텔의 채취를 감지한 철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김프로와 연락하지만 안타깝게도 되엄의 분신인 김프로는 과거의 기억을 상실한 상태라 냉정하기만 하다. 시끄러봐. 그리운 메텔이 아니었던가. 과연 이 두 사람은 운명의 장소인 하얀 언덕에서 벌어질 크나큰 숙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제4장에서 계속 되어야 하지만 언제 제작될지 모릅니다. 은하철도 999 김프로쇼. 네, 이분은 김 선생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극장에 개봉한 영화가 아닌 영화를 소개해드린 영화는 처음인 것 같은데 네네. 홈 개봉으로 뭔가 의미를 맞춰가지고 홈 개봉의 의미를 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거실 개봉. 네. 빈센트 반 고흐의 영화를 다룬 러빙 빈센트를 하자고 했던 이유가 제일 큰 이유 일단 이번 주에 별로 영화가 재밌는 게 없습니다. 딱히 개봉작이. IPTV를 보다 보니까 러빙 빈센트가 이번 주부터 3사에 걸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꼭 극장 가서 보는 것만이 개봉이냐. 집에서 보는 것도 영화 개봉 아니냐. IPTV가 일종의 우리 홈 극장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작년에 러빙 빈센트가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기도 하고 좋아하신 분이 많았던 영화가 홈 개봉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밀려서 다른 작품 때문에 얘기 못했던 가치 있는 작품을 홈 개봉할 때도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봉은 개봉이다. 그러니 러빙 빈센트 해보자. 너무 형식에 얽매이면 저희가 극장에 걸리는 영화들 중에서만 골라야 되니까 망작 골라놓고 막 욕하고 막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 네. 뭐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박찬욱 특별전 한번 하죠. 감독님. 그래요? JK 필름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러빙 빈센트를 김 선생이 추천을 해서 괜찮다. 홈 개봉으로 한번 해보자. 듣고 아직 영화 못 보신 분들은 뭐 IPTV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네. 극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요 편은 보고 듣자 편을 목요일 날 하는 거 대신에 네네. 목요일 날은 또 처음으로 저희가 영화 개봉 안 한 것 중에서 네. 방송 되는 날 아마 개봉을 하거든요. 올더머니. 네. 그 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 있게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은 알아서 듣고 싶은 편 골라 들으시기도 하고 아니면 안 고르고 모든 에피소드를 다 들으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조금 이제 아쉬웠던 거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영화도 있고 우리가 딱 맞춰야 되니까 그 주에 개봉한 영화 한정으로 하다 보니 일주일에 한 편을 가지고 2개 에피소드를 만든다. 이것만 이제 정해놓고 거기 다 맞추려 하다 보니까 다루지 못한 영화들도 종종 있었던 것 같고 다룰 필요 없는 영화도 괜히 다루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도 힘들거든. 옆에서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더라. 그래, 네. 분량 늘리려고. 고마워요. 저도 막상 러빙 빈센트를 다루면서 생각을 했던 게 여러분들은 놓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는 다룬 영화 중에도 할 말이 더 있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두 편이라는 우리 안의 논리에 갇혀가지고 좀 많이 이야기 못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 1987에 대해서는 뭐 김프로님 한번 역사 한번 훑는 편 한 편 하고 배 감독님의 그냥 뭐 영화에 대한 이해
저는 지금 영화 시장에서 1987이 가지는 의미, 뭐 사회적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서너 편 쭉 이야기해도 네. 괜찮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그래요?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할 말 많은 사람 게스트를 불러서 막 역사 얘기도 하고 하는 거 뭐 아니었어? 그럴 수도 있죠. 뭐 심영원 작가 불러가지고 뭐 1987을 한번 쑥 훑어주는 것도 네.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지난주에 했어,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방송 좀 들으란 말이야. 했다고. 지난주에 아니, 했어. 했다고 수요일 날 그걸 나갔다고. 했다고 지금 말한 아니 거잖아. 1987이라는 영화 이름 하에 그 주에 그래. 다 묶어가지고 하면 좋지 않나. 전 영화 빼고 안 들어요. 영화도 네 말할 때만 듣지. 그럼요. 오늘 좀 잘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러빙 빈센트인데 이런 형식의 영화가 일찍이 소개된 적이 없었던 것 같고 네. 특이해서 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 같은데 네. 일단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Vincent van Gogh killed himself? How does a man go from calm to suicidal in 6 weeks? 그림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반 거후의 생애가 펼쳐집니다. I want to do something for Vincent. You're not going to stir things up again, are 끝! you? 이거를 그렇죠? 간결하다고 해야 될지 무성의하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뭐, 이게 굳이 하려면, 그래. 뭐, 이틀 동안에 뭐, 삶과 죽음 어쩌고 하는데, 그래. 필요 없어요. 그냥 보세요, 이거는. 그치. 네. 방고의 삶이 펼쳐진다는데. 그림으로. 그것만 해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영화다. 일단, 황 대리님께서 뭐, 하여튼,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네. 기본 정보를 한번 훑고, 나머지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러빙 빈센트입니다. 영어로도 러빙 빈센트고요. 11월 9일날 개봉했습니다. 시간은 95분, 15세 관람가 되겠고 연출은 도로타 코비엘라, 휴 웰치맨 감독 공동 연출입니다. 네. 주연은 목소리 주연이겠죠. 더글라스 부스랑 샤올샤 로넌 등이 출연합니다. 네. 이름만 봐도 미국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 이제 누적 관객 수는 40만 명 돌파했습니다. 제작비는 550만 달러가 투입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손익분기점은 한 1,500만 달러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까지 전 세계 수익은 2,550만 달러를 거듭으로 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영화고 특히 한국에서의 수익만 따져도 200만 달러. 해외 시장에서는 거의 2위에 달하는 성적이라고 하는데 107명의 화가들이 5년 동안 그린 유화 애니메이션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전체 총 제작 기간을 합치면 뭐 10년이다. 뭐 네. 또 어떤 뭐 모션에 관한 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뭐 120명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하여튼 100여 명이 달라붙어서 10여 년간 만들어낸 걸작, 대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감독 2명이 부부더라고요. 공동으로 연출이랑 각본을 했고 둘 분 다 이제 애니메이션 감독인데 폴란드 출신 애니메이션 감독인 도로사랑 영국 출신 애니메이션 감독 휴 웰치맨 이 둘이 이제 부부인데 같이 공동으로 연출을 했고 107명의 화가들이 2년 동안 매달려서 그림을 그렸다 하는데 그 전체 기간 기획부터 그 화가들 뜻을 모아가지고 기획하고 뭐 한 것까지 합치면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시어시아 로넌 같은 경우는 얼굴 보니까 알겠더라고. 배우 얼굴을. 나머지는 이제 그림에서 나왔던 그 그림에 등장했던 그 얼굴이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비슷하게 흡사하게 입혀놓고 이제 하긴 했는데 저건 내가 아는 얼굴 배우 얼굴인데 피아노 치는 여자로 나온 시어사르는 여자요? 네. 그 한나라는 영화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분 네. 그 원래 아역 배우로 이제 촉망받다가 이제 점점 이제 전극으로 연기를 인정받게 되고 있는 배우인데 의사 딸? 의사 딸 피아노 치는 그런 얼굴이 남아있더라고요. 시어사르는 얼굴을 일부러 그래가지고 요거는 배우 얼굴을 좀 살려줬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다른 배우 얼굴을 내가 몰라서 그런지 아무튼 반가운 얼굴이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배우들의 연기를 그러니까 찍어서 한 장 한 장 전부 다 그린 건 아니고 그래서 사실 목소리만 출연했다고 보긴 좀 힘든 게 배우들이 연기를 했어요. 한 걸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리터칭을 한 거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이 간혹 있긴 있었어요. 로토스코핑이라고. 그러니까 실사로 촬영한 다음에 그걸 다시 리터칭을 해서 애니메이션처럼 만드는 기법들은 종종 쓰였거든요. 뭐 마이클 윈터바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배우들 데려다가 찍어놓고 근데 실사로 찍은 걸 굳이 그림처럼 바꿔가지고 그리고 배경도 조금씩 손보고 하면서 이제 만든 로토스코핑을 이용한 영화들은 많았는데 이 영화는 그야말로 단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 고흐의 그림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썼으니까 기술이랑 어떤
아이디어와 기술과 비전이 딱 합치된 영화가 나온 게 아닌가. 그림만 62,450장? 네. 뭐 초당 프레임이 12프레임. 네. 24프레임이나 심지어 뭐 호빗 같은 영화는 60프레임이기도 한데 그렇게 그랬으면 8년 그렸겠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총기간 20년 됐겠죠. 그렇겠죠. 총기간 20년 이렇게 됐겠죠. 그럴 수는 없으니 최소 단위의 12장이면 보통 예전 애니메이션들은 이제 그렇게 그리기도 했으니까 최소 단위의 그림으로 구현한 게 아닌가. 그게 맥시멈이었을 것 같아. 화가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렇겠죠. 더 이상 할 거면 감당 안 된다 그랬을 것 같은 거다. 거기도 막 120프레임짜리 막 슬로우 모션도 나오고 이랬으면 화가들이 도망가고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울고 뛰쳐나가고 막. 네. 그래서 뭐 내용은 제가 그냥 설명을 안 드렸지만 아르망 롤랭이라는 청년이 고흐가 남긴 편지를 들고 고흐의 동생 테오를 찾아가지고 가서 고흐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마을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탐문을 하면서 사실을 발견해가고 내용을 깨닫고 하는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흐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빈센트 반 고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기에는 충분한 영화가 아니었을까. 적어도 고흐의 말년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워낙에 이제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고흐의 어떤 그 안에 심리 상태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일상생활을 영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제대로 알 자료들이나 이런 거 찾아보지 않으면 몰랐는데 이걸 보고 나면 굉장히 이걸 쉽게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약간 추리물 혹은 미스테리물처럼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다 보고 나면 이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라 시나리오도 굉장히 잘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아르망 롤랭이 실제로 고흐의 그림을 남아있는 사람인데 조셉 롤랭도 그렇고 고흐가 죽은 다음에 아르망 롤랭이 이거를 뒤쫓는다는 게 약간 만들어진 스토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기획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나 알려진 일화들이나 이런 게 서로 맞부딪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걸 다 통해서 자기가 느낀 자기가 알고 있는 고흐에 대해서 조금씩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총체적으로 보고 나서 고흐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았나? 저희가 한마디 총평 안 했는데 한마디 총평을 한 번씩 해볼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황대리부터 궁금하네요.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기획과 운영이 돋보이는 영화 한 편? 운영이란 말 대신 진행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기획도 대단하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기획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기획이 훌륭하다라고 평가했던 영화들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의 색감을 뽐내기 위한 수단으로 반 고흐의 그림을 움직이는 영상화하는 시도들은 많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영화 한 편 해보자 고흐에 대해서 라는 기획은 그렇게 참신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걸 실현해내는 그 노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여기 하려고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전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화가를 모집해서 100명 정도를 모으고 한 가지 톤으로 잡아가지고 또 그거를 어떻게 하면 영화처럼 할 수 있을까? 프레임을 맞추고 배우의 연기를 찍어서 하는 여러 가지 실현하는 그 과정들이 정말 옆에서 안 보면 그 노력을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이게 굉장히 노력의 산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참 약간 뿌듯한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네. 배 감독님은요? 처음 본 고흐의 뒷모습. 처음 본 고흐의 뒷모습. 고흐 얼굴, 귀짜리 얼굴, 뭐, 클로즈업, 풀샷 많이 봤는데, 뒷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뭐, 달의 뒷모습인가요? 그때는 달의 이면이라고 하지. 유시콘만. 뒷모습이 뭐니? 달의 뒤통수. 포스의 다크사이드. 뭐 이런 거, 시스, 뭐 이런 것처럼. 네. 자, 김 선생은요? 반 고흐의 영혼을 위로하는 미술과 영화의 가장 완벽한 코워킹. 네. 그래서 고흐의 뒷모습. 네. 이게 반 고흐라는 예술가가 줬던 그 영감, 그리고 그 영감을 쭉 보고 자랐던 전 세계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사람의 어떤 그 영혼을 위로하는 작업에 우리가 같이 한번 힘을 합쳐보자. 라는 결과물인 거잖아요. 네. 아, 훌륭했다. 합니다. 네. 저는 뭘 봐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전 이 영화를 보면서 확신했어요. 저의 한마디 총평은 결국은 이야기가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해놔도 화질이 답답하고 이래도 이야기가 매끄러우면 봐진다. 그렇죠. 그래서 봐줬다는 거예요? 안 봐줬다는 거예요? 봐줬지. 만약에 이거 안 했으면 안 봤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보면서도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제가 이 실사가 아닌
애니메이션이 네. 돌아가는 거에서 괜한 답답함을 느끼는 게 좀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다 초당 12프레임만 사용했잖아. 그것도 유화야. 그렇지. 심지어 뒤에 다 뭉개고 막 이렇게 네. 했는데도 일단 이야기를 쫓아가게 만들어놨으니까. 네네. 뭐 하여튼 훌륭했다. 안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40만 명이 봤지만 네. 그래도 영화 좋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굳이 이거를 봐야 돼? 하고 지나가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지금 당장 IPTV를 틀면 나오니까 이분들이 볼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참고가 될 만한 인상평 한 번씩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시죠. 언제 안 했나요? 고흐의 뭐야? 야, 뭔가 되게 새로운 것처럼 얘기하잖아. 인상평 맨날 했는데. 그러니까 하자 이거지. 양 먹고 씨. 이 새끼 뭐 상태 이상해. 오늘따라 왜 이래? 비염약 먹고 왔나 봐. 먹고 왔네. 안 먹었어. 먹은 걸 까먹었겠지, 네가 지금. 내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저 기억 못 할 것 같아. 그 상태가 그래 보여 지금. 고흐가 그렇잖아 이 영화에서 보면. 오스프에 갔다 오지. 아무튼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이 보긴 했다라고 하지만 되게 아이러니한 게 고흐가 지금 가장 대중적인 화가잖아요. 현존하는. 그쵸. 우리가 아는 유명 화가 하면. 네, 조영남 빼고. 조영남. 화투짝 그리신. 화투짝 그리는 아웃소싱 하신. 하청준. 네. 근데 그 그림체는 우리가 다 아는데, 사실 근데 좀, 그래도 고흐 하면 뭔가 특별한 게 있잖아. 저도 우리 집에 500피스짜리 퍼즐이 2개 있거든요. 고흐 퍼즐. 그러니까 굉장히 상업적이에요. 대중적이고. 고흐라는 사람이 그림의 스타일이. 근데 전 처음에 볼 때 약간 우려를 했거든요. 야, 고흐 그림을 따라 해가지고 그런 유화로 고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 애니메이션 만든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좀 이용한다는 생각도 들고 보기 전에 그냥 제 편견엔 그러니까 500피스 퍼즐 만들듯이 고흐의 삶도 그냥 고흐의 삶을 고흐 그림체로 우리가 그래서 보여줄게. 너무 상업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보고 났더니 고흐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또 한편으로 또 다르게 감사하게 여기게 된 것은 내가 고흐의 그림을 아니까 이렇게 더 큰 감동을 받는 거구나. 내가 미술에 대한 어떤 식견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고흐의 그림들이 몇 장이나마 있으니까 그 그림들이 이 영화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뭐 할 때 굉장히 좀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네, 마네, 마티즈 이런 사람들의 삶을 잘 러빙 빈센트처럼 구현해서 그렸다 한들 나 같은 사람이 이만큼의 감동을 받았을까? 알아봤을까? 야, 마티즈구나. 막 이러면서 마티스의 그림이, 고갱의 그림이 이렇게 움직이구나. 그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왜 고흐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는지를 다시 또 알게 됐어요. 굉장히 슬프고 아련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의 삶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아이코닉한 어떤 이미지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의 인생에서는 불운한 삶의 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이걸 다시 곱씹고 우리의 삶을 다시 희망을 갖게 하기에는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텍스트구나. 고흐라는 사람의 삶이. 거기다 그림까지도 우리가 눈에 너무 익숙한 이런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다 보니 이 영화가 만들어짐에는 이유가 있었고 만들어진 모양 자체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달리 끼얹을 말이 없다. 자, 저는 이제 잠깐 쉬면 됩니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죠? 그래. 말씀하세요. 편하게. 노지. 네. 이게 어떠한 의미에서 훌륭한 대작이고 그를 기념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나 그 이상 영화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도 이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할 말하고 산다는 주의에서 얘기하자면 졸라 지루하더라. 정말 지루했다. 저는 지루할 수 있죠. 저는 심지어 극장에서 봤거든요. 네. 기대치도 엄청 높았어요. 저만 높은 게 아니라 러빙 빈센트의 예고편이 아마 전 세계에서 역대 기록급으로 히트수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너무 기대하게 만들잖아. 고흐의 이야기를 고흐의 그림체로 이야기한다는 네. 예고편만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런 영화였고 저 또한 기대를 가지고 갔으나 추모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끝까지 보는 게 쉽지가 않았고 왜 반고가 이렇게 인기 많을까 했을 때 크게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상파 화가들을 좋아해요. 굉장히 대중적이고 아까 배 감독님이 언급하신 모네, 마네, 고흐, 마티스 전부 다 유명한 인상파 화가들이고 공이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에 하나고 그 중에 탑을 찍고 있는 게 이제 고우죠. 네. 누구와 말하지 않아도. 근데 고우의 삶이 그 당시의 삶은 가장 가난했을지라도 요즘에 와서는 가장 인기 있는 텍스트가 돼버렸고 모네의 이야기와 그림이 그에 비해서 좀 약한 거는 그에 비해 좀 더 평범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영화로 다루기 좋은 소재고 그림 또한 독특하게 화려한 인상파 그림. 사실 인상파라는 게 지금은 어떤 미술 사조를 나누는 용어지만 그 당시에는 비꼬는 용어로 보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때 한창 저기 뭐 미술에 관한 지식은 일천합니다만 신고전주의가 되게 유행할 그때 즈음에 이 모네만의 마티스 반고의 그림을 연 전시회를 보고 나서 평론가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다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인상파 해라 인상파. 인상파 좋은데?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인상파로 불렸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만큼 약간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지금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 장르를 대표하는 인물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고 충분히 그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잘 구현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어떠한 일견 이 작품이 의미가 있다고 나름 그 부분의 대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영화 한 편 보러 들어간 사람들한테 과연 어떤 재미를 줄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저는 좀 많이 지루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선생 어떠세요? 형들이 얘기한 게 그 작품의 가치 이제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40만 명이 봤지. 네. 안 그랬으면 400만 명이 봤겠지. 네. 저는 좋았던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쨌건 처음 시도하는 시도잖아요. 유화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라는 게 그거 자체가 어떤 없던 스토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반 고흐라는 일종의 아이콘이죠. 일종의 아이콘화된 아티스트와 그의 삶을 그리고 가장 극적인 그 사람이 자살하는 그 순간을 추적한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도 굉장히 똑똑한 기획이었다고 보고요. 한 장 한 장 만들어낸 그림의 반 고흐의 작품이란 게 우리한테는 일단 늘 평면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의 그 터치나 그림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기 때문에 평면적인 작품을 볼 때도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일렁일렁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걸 실제로 막 움직였잖아요. 오, 이거는 시각적 효과로 보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굉장히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와 더불어 아이코닉화된 어떤 반 고흐라는 예술가의 불행했던 삶과 극적인 그 사후에 인정받는 그 느낌이 미술을 볼 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텍스트잖아요. 네. 그거를 영화로 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흐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고흐에 대한 애정이 없더라도 이거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텍스트고 새로운 영화적 시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만듦새에도 그 시도의 어떤 결과물로서 내놓기에 그렇게 부끄럽지 않잖아. 괜찮거든요. 이 영화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 저도 보고 제가 뭐 미술을 좋아하거나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1년간에 미술관 한 번도 안 가요. 여행 가가지고 미술관 간다는 애들이 제일 이해 안 가, 나는. 그냥 인터넷으로 보지. 그래. 그게 달라요. 네. 고화질로. 물론 다르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미술관을 가지 않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좋았다. 괜찮았다. 그리고 독특한 시도들이 많이 있잖아. 배우들이 다 실사로 연기를 하고 그 위에 리터칭이 돼 있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냥 작화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한 30분 볼 때는. 그냥 작화된 사람은 애니메이션처럼 참 훌륭하게 잘 땄구나라고 가만히 보는데, 저게 그냥 실제 얼굴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끝날 때 보니까 결국에는 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고흐의 작품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가장 싱크로가 비슷한 배우들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연기를 실제 시키고 거기에 유화로 리터칭 했다는 거 보니까 저것도 참 신기한 시도다. 재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실사 영화로 찍었으면 재밌었을까? 오히려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정확하게 보면서 아까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실사로 많이 찍었으면 인기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짝거리는 기획과 그 새로운 시도가 덧입혀졌기 때문에 찬사를 받았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냥 실사 영화로 나왔으면 굉장히 뭐 그냥 밋밋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그림으로 아예 뭉개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1시간 반 동안 그냥 그것이 봐진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결말을 계속 궁금해하면서 따라가진다는 것 자체가 야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뭐 화질이 좀 떨어지거나 뭘로 찍었거나 미장센이 어떻거나 하는 문제는 약간 부차적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냥 혼자의 생각을 했던 건데 시도 자체는 어쨌든 되게 새롭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굉장히 크거든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순간들이 그러니까 영화를 막 꽉 채웠냐면
되게 유명한 막 밀밭에 막 까마귀 떼들 짙은 청색이 거의 검게 변하려고 하는 하늘에 까마귀 떼가 막 밀밭 위를 날고 있는 막 그런 그림 많잖아요. 막 오솔길이 막 이렇게 땅이 패인 것처럼 오솔길이 있는데 막 그 길이 이상하게 툭 끊겨 있고 저때 날씨가 어땠는지 알 것만 같은 되게 유명한 고흐의 그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아르맹 룰랭이 자기 짐이랑 의자 이런 거 가지고 가가지고 터썩 주저앉아가지고 여기서 이 들판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고? 말이 안 되는데? 나무 뚝 부러뜨려가지고 배를 쿡 찔러보고. 혼자 쿡 찔러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뒤에 나뭇가지를 들판으로 툭 던지거든요. 그때 까마귀가 확 날아가죠. 네. 원래 그 그림에 까마귀를 난 분명히 봤었는데, 저 들판인데, 길도 똑같은데, 근데 그러다가 나는 도저히 고흐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고 나뭇가지를 탁 던지는데 그때 까마귀들이 확 나는 게 움직이면서 보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고흐의 삶과 고흐의 그림을 딱 붙여서 우리에게 좀 쉽게 보여주고 싶은지가 막 느껴져서 그런 게 굉장히 감동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곳곳에 그런 장면이 있죠. 그 피아노 치는 여인 요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다 고흐의 실제 그림들을 모티브로 해서 장면들이 극화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새롭게 느끼게 된 건 그래서 되게 유명한 아르레 방이라는 고흐의 살아생전의 방 그림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르레 방이라고 했을 때는 고흐가 그린 방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방을 그린 거잖아. 자기 방을 그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르맹 롤랑이랑 조셉 롤랑이 귀 자르고 혼자 막 피 흘리고 누워있는 고흐의 방으로 뛰쳐 들어와가지고 그를 치료해 주려고 할 때 그 방이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것은, 저 방을 아르레 방이랑 똑같이 그려놨네? 라고 생각하다가 아니지. 저 방이 고흐의 방이니까 저렇게 생겼었겠지. 그치. 하면서, 이 사람의 그림이 이 사람의 삶이구나. 하는 걸 막 계속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는 작품이라 뭐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주게 했다. 그리고 사실은 얼마 전에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가지고 굉장히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엘리에 관한 모든 것인가? 네, 셜리에 관한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설리에 관한 모든 것 농담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 영화가 사실은 에드워드 호퍼 그림도 고흐 못지않게 인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컴퓨터 바탕화면에 둘 중에 하나야. 고흐 아니면 호퍼야. 그거 애들 막 단편영화 찍는 애들 전부 미술감독이랑 미팅하면 전부 다 자기는 굉장히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느낌 가지고 에드 호퍼의 나이트웍스 이 사람도 호퍼 찍으려고 하는구나 알겠어요. 뭐 벽을 녹색으로 칠하면 되나요? 다 모두가 좋아하는 그 그림을 똑같이 재현해낸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거든요. 뭐 그 차이가 아마 여기 있지 않을까? 그의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했냐. 그리고 그의 그림이 얼마나 자기 삶과 딱 붙어 있었느냐. 이 차이를 우리도 은연중에 느끼는 거 아닌가. 제가 지금 든 생각이라 무리하게 빗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 보면서 느꼈던 비슷한 감상이 장르와 소재를 바꾸어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베토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9번 교향곡 있잖아요. 운명을 이제 쓸 때쯤 운명은 5번이고 5번이요? 9번이라 그런 것 같은데 9번 교향곡 9번은 합창 한 끗씩 모자랍니다.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9번이요. 합창 맨 마지막 합창. 그 9번 교향곡을 쓸 때쯤 이제 귀가 거의 안 들렸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거를 이제 연주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나에 대해서 한번 영화적으로 풀어가는 이야기거든요. 영화 그렇게 잘 만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때 감상으로는. 근데 이 마지막 음악 9번 교향곡이 울려 퍼질 때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거든요. 와, 좋다 하는데 이게 내가 영화가 좋다는 건지 내가 아는 음악을 듣고 있어서 좋다는 건지 하이라이트에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저는 뭐 굳이 이 영화에 대해서 스스로 좀 실망했던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이 영화를 보면서 장면 내가 아는 그림들이 똑똑똑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론 그 그림이 그 정확한 상황에 맞게 그려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영화적 상상에 맡긴다고 치고 그런 재미가 아닐까. 내가 아는 그림이 군데군데서 나올 때 오는 그런 희열, 그런 거를 충분히 주면서도 그다음에 거기 이야기까지 이어져서 고흐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오는 좀 재미가 더해진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영화만 두고 봤을 때는 재미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 오는 새로운 재미 덕분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정확하고 사력 있고 황 대리가 잘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저 이제 그 말이 굉장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화만 놓고 봤을 때가 말이 되는가? 영화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영국에서 태어났고 폴란드에서 태어난 각각의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어쩌면 화가였을 수도 있는 이 두 명이 만나서 결혼했을 때 고우가 한몫했을 수도 있잖아. 그런 다음에 이들이 러빙 빈센트라는 걸 생각해냈을 때 그들의 삶의 굉장히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보자. 우리가 이걸 이런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을 것을 우리가 알겠다. 그 뒤로 10년이 흐를 줄 몰랐겠지. 그리고 만들어진 영화라고 봤을 때 거기 우리가 아는 그림이 나오니까 이런 방식이 나한테는 통했는데 그걸 떼놓고 본다면 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전제들이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양과 만들어진 의도와 만들어진 결과물과 본 사람들이 느끼는 좋은 점이 이것만큼 일치되는 경험이 전 굉장히 드문데 그래서 따로 뗄 필요도 없이 그냥 만든 사람과 만든 사람이 하는 말과 만든 사람이 왜 이 말을 하려고 했는지와 그래서 왜 요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와 내가 그걸 보고 그래서 내가 요게 좋다. 라고 하는 게 이것만큼 일치되는 영화가 드문데 그걸 자꾸 분리해서 분석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러빙 빈센트가 왜 좋아? 야 제목이 러빙 빈센트잖아. 그래 빈센트 반 고흐 나오는 영화 많잖아. 야 유화야. 아 그래. 야 거기서 걔 그림 움직여. 아 그래. 라고 하면 사실 충분치 않나. 아 그래? 난 고흐를 잘 몰라서. 그럼 재미없겠다. 혹은 난 고흐를 몰랐는데도 고흐 그림을 내가 모르진 않으니까 그만큼은 뭔가 오더라. 그러면 딱 그 정도 아닌가? 뭐 그걸 그리고 의도한 거 아닌가? 사실 고흐에 대해서 굉장히 다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면 더 훌륭한 다큐가 아마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더 그리고 이 그림의 뒷이야기 설명하는 훌륭한 텍스트들도 많을 거고. 근데 굳이 왜 요런 픽션을 가미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하면 제목 자체가 그걸 다 설명해 주는 거 아닐까? 사랑을 담아 만든 영화? 저는 중간중간 계속 삐딱한 마음을 먹었거든요. 아까 정확하게 지적했던 이거 실사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아, 별론데.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렇게 가지? 끝에 그러면 정말 뒤집어지게 이걸 수습할까? 뭐 썩히 그렇던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러다가 그 생각을 접었던 이유가 이게 만약에 빈센트 반 고흐가 아니고 뭐 베토벤이었으면 뭐 아니면 모차르트였으면 그런 사람들을 이 기법으로 그렸다 그러면 조금 다르게 해석하거나 얘기할 지점은 있어도 고흐잖아. 고흐고 그 사람의 그림을 가지고 중간중간 모티브로 활용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었는데 이 정도면 훌륭하지 뭐. 그리고 그 고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충분한 감동을 더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고흐의 인생이 궁금해졌다면 그 자체로 기획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소임을 다한 거 아닌가. 박수 칠만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깝깝한 마음을 누르면서 계속 봤어요. 안 그랬으면 못 봤을 텐데. 저는 김프로 말한 것 중 이 정도면 훌륭한 것이 아니냐. 그걸 좀 수정해주고 싶은데 이 정도면이라니. 정말 훌륭한 거죠. 네, 정말 훌륭한 거죠. 각자가 느끼는 건 다를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야기 자체 동의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야기 자체는 정말 스릴러의 방식을 따랐잖아요. 그 이야기의 내러티브만으로 놓고 봤을 때 훌륭하냐라고 보진 않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거를 구현해낸 방식 자체가 훌륭하고 그 기획 자체가 굉장히 잘 맞아 있기 때문에 감동을 느낀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왜 이 정도면이란 말을 수정하고 싶었다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머리로 만든 영화가 아니고 가슴으로 만든 영화다. 라는 생각이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획이 좋았다고 하는데 머리가 승한 기획이 아니라 마음이 승한 기획이었다고 봐요, 러빙 빈센트는. 그러면 그 두 명의 감독 플러스 유화를 기꺼이 그려냈던 100명이 넘는 화가들의 마음이 모여진 영화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한테 어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먹히고 흥행이 될 거야라는 계산이 앞서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러면 반 고흐에 대해서 내가 받았던 어떤 영감과 감사하는 마음을 오롯이 담아서 내가 최선을 다해 뭔가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의 수백 명의 마음이 모여져서 이 정도 결과물이 나온 거라면 스토리가 조금 빈약하거나 뭐 다 그런 거 떠나서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훌륭하죠. 네. 훌륭한데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나랑 싸우자. 재밌다. 왜냐하면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한테 훌륭하지만 영화를 찍는 사람들 중에 정말 개차반적인 영화가 아닌 이상 정말 마음을 담아서 만드는데 재미없는 영화들 많거든요. 맞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보다는 영화는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내러티브를 쫓아가거나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도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왜 계속 이런 얘기를 듣냐면 사실 똑같은 얘기야. 근데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진심을 담으면 느껴지거든요. 영화를 볼 때도. 진짜 진심을 담아서 무언가를 그게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그림이든 뭐 드라마든 영화든 CF 등과 상관없이 진심을 담으면 그거는 보는 사람 말했던 그 관람객들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러면 내가 비록 관심 없고 생각 없고 저도 사실 별로 관심 없는 주제예요. 그리고 내가 뭐 미술을 좋아했냐 방고를 좋아했느냐 별로 그렇지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만들어내는가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방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팝콘을 먹으면서 볼 계제가 아니지. 진심을 담아서 봐야지라는 마음으로 고쳐먹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좀 그러면 두 분을 중재를 해보자면 왜 중재해? 여기서 나 멋있어지려고. 내비도 나 멋있어지려고. 중재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진심을 담았을 때 표현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비극이잖아. 사실 고흐의 그림도 그걸 이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 인생 자체가 그거예요. 안 팔렸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40만 명이 팔아줬어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다는 얘기는 이건 통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태도와 다루고 있는 소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만들면 거기 들어갈 모든 요소가 일정 수준을 넘게 돼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그림 기법과 이야기를 따로 떼놓고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제가 말할 때 의미는 뭐냐면 그걸 논할 수준을 이미 넘어서 거기에 대해서 별로 흠잡을 게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 뺨치는 CG로 내가 누룽지 밥솥에 대해 궁금해야 되는 영화에 대해서 저는 흠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흠잡을 수준을 일단 넘어섰기 때문에 그럼 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야 하나에 대해서 더 허공을 가지고 궁금해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김프로님이랑 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은 게 소재와 방식과 그걸 잘 조합해서 만든 결과물도 훌륭했고 이것이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태도와 컨셉이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봐지더라. 근데 거기서 이제 다소 표현이 달랐던 것은 김프로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심이 좋은데 안 통할 수도 있어. 그리고 안 보면 어떡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 김 선생은 아니 잘하면 그걸 본다니까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이렇게 삐딱선을 탄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그냥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정말 탐복할 만큼 모두가 인정할 만큼 훌륭한 것이었느냐.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삐딱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거를 그런 측면에서 여태까지 평론을 했던 사람 중에 깐 사람이 있을까? 단언컨대 한 명도 없다에 제가 500원을 걸고 봤어요. 한 명도 없어. 이야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이야기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다른 영화들의 잣대를 들이대고 깠던 평론가들이 다 별 4개 이상이야. 그러면서 막 수작이랑 막 스토리텔링도 흥미진진하다고 막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많아. 그걸 보면서 약간 삐딱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알겠어. 훌륭한지도 알겠고 나도 좋고 감동도 받았는데 근데 그 평론가들이 여태까지 했던 아니 한 명이라도 그러면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욱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별 3개 준 사람은 박형식이 유일해요. 소구망 평식. 그렇죠. 일렁임 그 영혼의 질감 하고 평은 좋게 썼는데 별은 3개 줬거든. 근데 다크나이트보다 적게 줬단 말이야. 다른 뭔가가 있었겠지.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4개 반 이상씩을 주면서 막 극찬을 달아놨는데 이걸 보면서 조금 그렇다. 난 동의할 수 없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삐딱선이 자꾸 타지는 거야. 그렇군요. 저게 삐딱선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저렇게 감상할 수 있죠. 제가 말하는 것도 이 영화는 무조건 별 5개니까 터달지 마 이런 뜻이 아니고 네네. 당연히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룰 수 있죠. 다만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것은 컨텐츠를 다루는 이 감독과 같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심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진짜 이건. 그리고 텍스트를 봤을 때 그 진심마저도 느끼게 해주는 컨텐츠가 많지 않아요. 네. 이거 봤을 때, 와, 이건 진짜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다해 만들었구나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수준까지 가는 게 별로 없어요. 비근한 예로 보면 1987 정도가 약간 느껴져, 약간. 근데 러빙 빈센트만큼 진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1987도 그 세대의 사람들, 그 세대를 살았던 20대들이 지금 영화계의 제작자, 감독, 배우들이 돼서 자기들 얘기니까 진심을 담은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컨텐츠에서 진심까지 느끼게 해주는 거 수준이 참 도달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뤘다라는 거죠, 저는. 네. 황대리, 이제 얘기해야 할 때 됐어. 그러니까, 진심을 담지 않는 콘텐츠가 어디 있겠냐. 졸라 많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진심을 담았다고 하면 보통 진지하거나 재미가 없는 콘텐츠를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나. 반대로 갖고 오면 좀 진지하거나 뭔가 다른 걸 시도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진심을 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사실 그래서 이게 진심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이라 뭔가 어떤 기준과 잣대를 대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서도 나름의 호불호가 갈리는 게 아닌가. 네. 이 정도 진심 이렇게 진심이 느껴지면 진짜 잘한 거다. 진심을 알겠는데 재미없잖아. 뭐 이런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개인의 차이가 아닌가 싶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성취, 실현에 있어서는 토달 거 없이 아주 훌륭한 대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재미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굳이 인을 못한 이유가 뭐지? 나는 영화라는 매체, 영화라는 콘텐츠를 보러 갈 때 이야기 안에서 뭔가 전달되는 울림과 메시지 여기에 좀 집중하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대화가 유익하다. 중재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고 유익하구나. 다 지 생각이 있구나. 저는 평을 하는 것도 어렵고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이유가 어릴 때 생각에 야 진짜 심플하다. 방고의 삶이란 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동생에게 주저주저 물감을 사야지. 난 좀 더 그림을 그리는 수밖에. 저 황금빛을 내가 다시 해바라기 황금빛을 되살릴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다시 한번 기다려보는 수밖에. 라고 쓴 말에 일체의 거짓이 없어. 그리고 그걸 그려. 안 팔리면 졸라 슬퍼해. 그러다가 또 그려. 저 삶이 얼마나 심플한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권총 자살해서 죽었어. 한 점도 팔지 못했어. 한 점이 팔렸다고 했나? 한 점 팔렸죠. 한 점이 팔렸는데 나중에 지금 방고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떤 화신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삶이 정말로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또 다른 예를 찾아요. 마가렛 미첼.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설 하나 띡 썼는데 마차 사고로 죽었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야, 저 삶은 얼마나 심플한가. 이 삶과 자기가 토해낸 이게 똑같이 등치되면서 그냥 이걸로 설명되는 이 삶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그 매체나 그 작품에 온전히 향해 있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적인 교류도 없고 거기서 얼마나 어느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바보처럼 보여도 사실 그 이름과 그 그림으로 그냥 다 해석되는 그 삶이란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심플한가, 얼마나 우리가 꿈꾸는 삶에 가까운가라는 생각을 가끔씩 소주 2병 이상 먹으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나는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모두가 하는 생각이 이거잖아요. 대리 한 3년차, 4년차 이직 뭐 하면 야, 3과 이상과 그 관계 항상 황 대리가 요것만 다루면 나는 딱 링크가 걸려서 어쩔 수 없다. 도망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나의 꿈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과 이 사이에서 일과 사랑은 병치될 수 없는가. 뭐 요게 나오면 항상 딱 링크가 걸린다고 하는데 전 그것보다 더 보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는 결국 그건 것 같거든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게 보여버렸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우리 삶의 모든 어떤 고통의 근원이고 감동의 근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장 심플하게 그냥 딱 하나의 사람의 삶의 표본으로 세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면 뭐 몇 명 떠오르지 않아요. 고흐 아니면 도스토옙스키 뭐 이 정도의 사람일 텐데 그들의 삶을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말 심플하고 숭고롭지만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자면 정말 할 얘기가 없을 것만 같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10년을 내가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단지 그냥 좀 우울증이었던 거 아닐까? 알코올 중독이었던 거 아닐까? 근데 도박 빚을 갚아야 되니까 막 끼적인 거 아닐까? 사실은 그 사람의 삶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쓴 글에 속았던 건 아닌가? 라는 걸 혹시나 알게 될까봐 그 사람의 마음의 심연으로 못 들어가거나 그 사람이 진짜 살았을 때 살아생전 어떤 실제 자기 속마음을 쓰는 일기를 보고
또 다른 해석이 생겨서 내가 실망해버릴까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그 사람이 했던 방법을 흠모해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계속 궁금해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사실 이야기가 허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지만 고흐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면 어떤 목적과 대중들이 그래도 이걸 재밌게 봐야 되니까 이걸 기획으로 잘 맞물려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느끼기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렇게만 물어볼 수 있는 질문과 이렇게만 얻을 수 있는 대답을 쓴 거 아닌가. 만든 사람이 보는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도 일리가 있고 사실은 보는 사람이 없다고 전제한다면 고흐가 그리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겠죠. 누군가가 내 그림을 봐줘야 되니까 힘든 건데 물론 그 전제가 당연히 깔리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아예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만든 것 같다. 이게 아마 김 선생이 말하는 진심이라고 느껴진 부분이 아닐까? 어떻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고흐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은 걸 다 물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얻고 싶은 답을 어쨌든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 같아. 그럼 그걸 베네딕트 컴버배치 보고 주인공으로 하라 그럴까? 리들리 스콧이 찍으라고 할까? 우리가 그래야지. 어떻게? 유화로 그래야지. 그러네. 하고 일체의 고민 없이 내가 고흐의 삶을 그냥 이상적으로 떠올려 봤을 때, 야, 정말 심플한 삶이다. 위대하지만 내가 살 수 없는 심플한 삶이다. 라고 느낀 그 감정이 러빙 빈센트라는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돼서 완성된 그 순간의 결과물을 봤을 때도 똑같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을 안 했다. 해야 하는 걸 그냥 했다. 그러니 이렇게 나온 거구나. 그걸 근데 좀 더 애매모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밖에 어떤 단어로 말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진심이 느껴진다 라는 건데 한계죠. 표현의 한계야. 표현의 한계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좀 고민스러워요. 평을 할 때 일관적이어야 하는가. 근데 이걸 내가 일관적이지 할 때 그러면 이건 나의 평이 아니라 취향이라고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의 선상에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맞물려가지고 어떤 하나가 나왔을 때 이것만큼 평하기 쉬운 텍스트가 없었다는 마음에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건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근데 그게 이런 방식으로밖에 안 나올 거라는 걸 본 사람도 다 이해할 거고 별로 뭐가 안 느껴졌는데 해야 하는 사람들도 근데 뭐가 있지 않을까? 라고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텍스트라서 호평 일색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러티브에 대해서는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 하는 김프로님의 약간의 아쉬움도 이해도 가고 근데 이게 야 진심이 느껴져서 좋았어 라고 말하기에도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지는 양측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면서도 우리가 평을 할 때 그렇다면 나의 취향이나 내 삶을 거치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에 기대지 않고 개인적이지 않고 때로는 일관성이 없고 비합리적인 설명을 막 중원부 곁들이지 않고 하는 평이라고 가능한가? 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다. 사실 이 영화는 이 두 가지 의견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면에서 모든 걸 충족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진심을 전달하는 것과 이 진심을 전달해서 투자한 만큼 돈을 버는 것 이거 둘 다 성공해버렸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적으로 떼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게 그 중에 한 명은 돈 버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진심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나도 너무나 존중하고 모든 제가 함께 일해봤던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진심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어. 왜냐하면 진심을 다했냐? 그러면 진심을 다했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아니야. 그때 걔 눈을 보면 돼. 넌 진심이 아닌 것 같다. 진심을 다해라 했을 때 그 누구도 난 진심을 다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야. 난 얘기해. 아니, 증명할 방법이 없다니까. 자기가 진심 최선을 다했다는데 내가 어쩔 방법이 없어서 눈을 똑바로 보면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명은 여기서 한 발짝 떨어져서 대중의 눈높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게 정말 재밌는 걸 만들고 있는 거냐 정말 우리가 넣은 돈만큼 뽑아낼 수가 있느냐를 고민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PD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돈을 갖고 온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어떻게든 내 마음이 심지어 100% 다 동했을지라도 한 번은 한 발짝 떼보는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고백하자면 인상파 굉장히 좋아하고 모네 좋아하고 반고우 좋아합니다만 그래도 한 발짝 꼭 떨어져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마저도 함께해서 만들어가는 창작물이 좀 나이브한 콘텐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나이브하다고 표현하지만 때로는 그게 고매함일 수도 있거든요. 야씨, 내가 뭐 이거 알아? 내가 내 진심을 전달한다는데 사실 그런 거 좋아해요. 위대한 쇼맨이 좋았던 건 어설픈데 땀 냄새 나서 좋다고 했잖아. 사실 저도 그런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노력에 저도 마음이 동하지만 그들이 다음 작품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 이 작품을 이어가서 결국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좋은 콘텐츠 만드는데 필요한 역할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한 발짝 떨어져서 야 너희들 잠깐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재미 이런 것도 챙겨가보는 게 어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떼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역할을 했다니까. 여기 PD가.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 영화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돈도 벌고 진실도 잘 전달. 하지만 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적 재미로 봤을 땐 굳이 떼서 재미없다고 한마디 하는 김프로와 내가 필요한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아니 저는 오늘 사실 영화 되게 좋았다고 하려고 왔거든요. 아니 그리고 사실 애니메이션을 싫어하는 제가 끝까지 보면서 그치. 이걸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 너무 칭찬을 하셔가지고 좀 약간 이해되지 않아요? 뭔가 약간 콘텐트 오리엔티드와 버짓 오리엔티드의 약간 생각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왜 안 끝나 이거? 근데 이게 사실은 녹음 괜히 한다고 했다. 봐봐. 근데 이 얘기하고 대충 마무리될 것 같은데 사실 나는 이후에 본 게임 얘기를 하려고 하긴 했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보고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허점이 있는데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여기서 이런 정서를 표현하려고 했구나라고 내가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봐진 걸 수도 있어. 하지만 굳이 왜 90년대로 가서 이런 스릴러를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영화들이 종종 몇 개 있어요.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스마트폰이 있으면 안 되는 이야기였구나, 이 이야기가.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들이 몇 개 있어요. 그치. 그래서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90년대로 갔구나. 그래서 80년대로 갔구나. 70년대까지 가면 근데 좀 이유가 달라져. 그때는 이제 시대 상황이 바뀌게. 근데 80년대, 90년대 하면 뭔가 사실 우리 잘 모르는 조금 쉽거든.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뭔가 허점이 있다 아니면 추리물로서의 허점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게 저한테도 느껴졌어야 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 때는 사람이 총 맞고 여관에서 누워있어도 야, 제 의사가 친한 애가 제가 와가지고 고쳐준다는데 고쳐주겠지 야 라고 순박하게 생각하는 시대잖아.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데도. 네.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호의적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효과가 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고우가 저렇게 죽었구나 라는 게 플로성의 허점으로 느껴진 게 아니고 저 시대에 맞지 않게 살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도 제 주변 지인들 중에 우울증을 겪었다가 괜찮아진 사람들은 만약에 지금 이 현재 제가 맞닥뜨리지 않았다면 2017년을 살면서도 쟤는 왜 저럴까? 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2017년이 아니잖아. 수백 년 전이잖아요. 거의 지금 뭐 100년이 넘는 세월 전에. 미치광이 악마라고 불리던 이상한 그림 그리고 한 장도 안 팔리는 그림 그리면서 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들은 절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겠구나. 이 사람이 고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그것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는 절대 소통할 수 없고 교류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팽배했겠구나. 그런 각자의 사람을 만나면서 여기 나오는 롤랑이 2017년을 사는 나에게 뭔가 보여주는 거는 이게 추리와 그 해답을 내가 알게 돼서 속 시원하다라기보다는 한 장도 못 팔고 죽은 고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김프로님의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만 영화는 이야기지. 근데 저는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이야기에 내가 다루고 싶은 인물이 없으면 그 이야기는 저는 어떻게 다뤄야 될지는 어떤 엔딩을 가져가야 될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영화는 인간부터 시작했구나. 이 인간을 어떻게 표현해줄까? 말은 되게 해줘야지. 해서 이야기가 들어갔구나. 근데 이 인간을 이런 이야기로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볼까? 야, 우리밖에 못하는 방법으로 보여줘야지. 이게 굉장히 제가 느끼기엔 가장 이상적인 순서를 밟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걸 다 생각해가면서 만든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영화를 별 5개 준다면 딴 애들이 별 5개 준 거랑 다르다. 내가 더 생각하고 준 거다. 라는 말을 내가 더 멋있다. 그렇지. 저는 영화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견이 없어요. 뭐 훌륭하고 기획 자체도 훌륭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는 표현도 잘못된 거가 맞고 다만 저는 그 공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훌륭한 이야기. 그래서 평론가들이 이렇게 극찬을 하는 영화면 토를 닮은 이상한 그게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재미없게 본 누군가도 있을 수 있고 관심이 없는 누군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자체가 약간 문화적으로 소양이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치부되는 게 너무 싫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으나 평론가들이라면 몇 명 정도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평론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이거는 까면 완전 까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겠어? 봤더니 없어. 그러니까 약간 삐뚤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그냥 되게 순진하게 생각한다면 진짜 좋아서 다 평점을 좋게 줬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굳이 나는 이게 싫어서 싫은 소리 하고 싶어 라고 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의 의사 표현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만들어가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좀 약간 얘기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을까로 봤을 때는 굳이 그 소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이 영화를 만약에 깐다면 미술 평론가들이 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는데 영화 평론가들이 감히 뭔가 말하기가 애매한 거야. 근데 이거 프레임이 12프레임 애니메이션 좀 그렇지 않냐? 야 이건 유화야. 이러버리면 아 그래 미술의 영화들이 까게 놔두자. 그 부분은 뭐 요런 약간의 조심스러운 포지션도 있지 않을까? 영화 평론가가 보기에. 저도 뭐 평론가들의 성찬이나 별 잔치를 보고 와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는 전혀 아니고 평소에 그런 거 보지도 않으니까.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은 있어요. 먹물들이 좋아할 컨텐츠겠구나. 네, 100%. 그렇지. 그러니까 평론가들이란 사람이 신뢰를 못 받는 이유의 이면에는 저 먹물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다라는 것도 일견 알겠어요. 그래, 니넨 그렇게 얘기해. 나는 뭐 내 생각대로 할 테니까. 기조는 그렇고, 이건 뭐 해도 끝도 없는 얘기니까, 배 감독이 멋있다는 걸로 결론을 내고요. 제가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 던지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컨텐츠 간의 이종 교배. 그러니까 미술과 영화의 교배가 굉장히 아름답게 잘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컨텐츠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에 대한 단초 같기도 하고, 영화야말로 진짜 종합예술이구나. 영화라는 범위 안에 미술도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네. 음악도 들어올 수가 있고, 글도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고. 네. 근데 글이 영화를 포괄할 수는 없거든요. 음악이 영화를 포괄할 수는 없고, 음악이 미술을 포괄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영화만이 모든 걸 다 포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영화가 참 재밌는 산업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고 제가 이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 말이 뭐냐면 모든 예술은 음악의 상태를 동경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평가를 하고 음악 평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음악을 듣고 만약에 뭐 운명교환 것 같은 봄봄 하면 우리 마음이 봄봄 하는 거잖아 그냥. 그래 이러고 말거든요. 근데 그걸 뭔지 알겠어. 그 예를 들면 뭐 백지영이 노래를 불러. 뭐 총 맞은 것 같다. 씨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음악은 왜 저렇게 이렇게 심플하지? 라는 강렬하고 심플하지? 가장 직선적이죠. 네. 모든 표현 중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영화는 근데 너무 복잡해. 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차라리 그래도 시는 좀 낫지 않을까? 시는 약간 음악의 상태에 가까워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수필이 그런가? 아니면 그림이 또 그런가? 근데 그림도 너가 뭔가 구도와 뭐 아는 만큼 더 보이잖아. 음악을 아는 만큼 더 들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풍성하네, 얄팍하네. 이거는 나도 그냥 알 수 있잖아. 그냥 볼륨의 크기가 아닌 걸. 그런 생각이 들던 차에 러빙 빈센트는 약간 그 상태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흐의 그림이 약간 그랬던 거 아닐까. 그리고 이야기 자체도 너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 슬쩍 지나가면서 본 게임에 대한 얘기는 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말이 뭐였냐면, 사후에 인정받는 것과 생전에 인정받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미리 안다면 지금처럼 할까? 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거든요. 이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가버린 사람이고, 어떤 예술을 해야 되지? 예술이 밥 먹여주냐? 밥을 먹으면서 예술을 할 수 없는 거냐? 뭐 이런 아직도 우리가 살면서 문득문득 자다 깨서 고민하는 이런 것들을 고우라는 사람이 37년 살면서 한번 쫙 살아준 걸 내가 보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데? 너의 꿈이 뭔데? 꿈과 이상과 사랑과 모든 걸 다 병행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거지. 고우처럼 살다가 그렇게 곤충 자살하게 행복한 삶이냐? 맨날 술 먹고 애들이 현실과 이상에 대한 괴리를 얘기할 때 나오는 게 고우거든요. 야, 씨발,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키 잘라야 새끼야. 이러는 삶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 영화가 근데 너무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처럼 그냥 심플하게 툭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물을 다루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영화도 음악의 상태에 내가 동경하는 음악의 상태가 가까워질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던. 사실 이 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한 자본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할 말이 별로 없는 케이스인데 심플하게 전달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저는 이 안에서 치밀하게 투입과 홍보와 돈을 버는 사람들이 같이 고민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지.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500 몇십만 달러가 제작비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손익분기점이 1,500만 달러였다 그랬잖아. 1,500만 달러. 네. 그러면 P&A가 제작비보다 더 썼다는 얘기잖아. 3배죠. 그렇지 않았으면 또 사람들이 봤을까 싶기도 하고. 아마 이게 좀 자발적으로 참여한 아티스트들의 그림 때문에 아닌가라고 그냥 전혀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기획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이걸 흥행된다고 사실 생각하고 진행하기 힘든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전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너무 좋게 보는 컨텐츠 그 평론가 대중의 모든 호응을 가져가는 클래식이라고 소위 부르는 것들이 왕왕 등장하잖아요. 정말 저는 그 산물들이 철저하게 콘텐츠만 생각하는 사람과 철저하게 비즈니스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지멸렬한 싸움 끝에 나온다고 믿거든요. 이게 한 명의 한 역할의 비중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해 보이는 이 콘텐츠도 아마 모르지만 그런 과정의 산물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할까요? 각자 황급한 마무리 들어가야지. 계속 똑같은 얘기가 돌 것 같습니다. 뭐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 추천? 왜냐면 뭐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미술 좋아하신다면 뭐 당연히 추천드리고 싶고 이게 또 의외로 애니메이션적인 즐거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좋아하셨다. 특히 예전에 그 월레스 앤 그로밋 같은 클레이 애니메이션 좋아하셨다 그러면 약간 또 느낌이 비슷해요. 물론 스토리는 완전 다르지만 미술과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감정적으로 고양되고 싶다. 그런 머리가 즐거운 영화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내가 좀 촉촉해지고 싶다. 그러시면 괜찮습니다. 네. 황 대리님은요? 이게 진짜 추천한 게 진짜 한정적인 게 고흐와 관련된 무언가를 빼고 추천해보려고 노력해봐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고흐 그림 좋아하시는 분 너무 쉬운데 이렇게 말고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해봤을 때 사실 떼고 추천하기가 쉽지가 않네. 그 영화 있잖아요. 그 I'm Not There인가? 저기 락커 누구냐? 밥 딜런. 밥 딜런. 그 I'm Not There 영화를 추천하면서 밥 딜런을 떼고 추천하기가 힘들거든요. 심지어 정성희 평론가는 밥 딜런을 모르고 이 영화를 재밌게 봤다면 거짓말이라 그랬는데 약간 그런 부류의 영화가 아닌가. 암만 떼려 그래도 광고를 떼고 추천하기는 너무 힘든 그런 콘텐츠가 아닌가. 제가 그걸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결국 그래서 핵심은 다 보고 났더니 만듦새와 그림과 소재와 주제가 붙어서 고흐를 다룰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를 다 보고 났더니 저는 그거 하나가 남았거든요. 뭘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소심하고 유약한 사람이 이룬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마음이 힘들고 하지만 뭔가를 해보고 싶고 그게 잘 안 되는 분들 이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다. 그게 뭐든 상관이 없다. 저는 약간 색다르게 김프로쇼의 영화 코너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다 보세요. 아 그래요. 네. 다 보시면 각각이 황대리가 왜 저렇게 거품을 싸우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느낄 수 있을 거다. 김 선생이 또 이거는 너무 훌륭하다 얘기하는 포인트들. 뭐 이런 게 김 선생이 예술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우리 중에 제일 돈 얘기하는 사람이 나야. 그러니까. 진심이 느껴진다고 거품을 넣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왜 거품을 해? 사실 이걸 안 보신 상태에서 그냥 듣고 지나가면 되게 공허하거든요. 그렇지. 보시면 이거를 되게 굉장히 본인이 절절하게 느끼실 수 있다. 굉장히 그냥 작품 자체는 훌륭하기 때문에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오늘 방송 들으신 분이라면 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황대리 얘기 하나 보충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컨텐츠 사업에 대해서 만드는 사람과 돈 생각하는 사람이 둘이 있다고 했잖아. 사실은 그렇게 나눠지지가 않는다고 보고 저는 두 사람들이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해 갑니다. 두 사람이 힘이 모아져야 되는데 뭐냐면 내가 만들어놓은 컨텐츠를 가지고 소비자가 느낄 감동 또는 공감, 재미 사실 그거는 수량화하기 힘든 것들이거든요. 그 가치는. 그
그걸 돈으로 환산해 내는 사람이 돈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결과물로 환산해내서 만들어내는 사람이 창작자일 뿐이지 둘은 서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봐요. 네. 서로 싸울 일은 별로 없어요. 소통하자는 얘기지 마팔하고 네,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극장에서 개봉하는 작이 아닌 IPTV에서 개봉하는 홈 개봉에 맞춰가지고 러빙 빈센트를 다뤄드렸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반응이 괜찮으면 뭐 이런 시도 종종 하도록 하고요. 네. 목요일 날은 저희가 러빙 빈센트 아니고요. 목요일 날 개봉하는 올더머니 처음으로 개봉 날에 맞춰가지고 그러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